로스앤젤레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례적인 한파가 캘리포니아를 강타했고 밤새 폭우가 쏟아지며 기온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난방 시스템 고장과 전력망 과부하 소식이 끊이지 않았고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대저택에서조차 집 안이 너무 춥다는 긴급 호출이 쏟아졌고 최고급 난방 시스템을 갖춘 주택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상한 보고 하나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극한의 한파 속에서도 난방 민원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목격한 광경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외투는커녕 반팔 차림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히터를 조작하는 모습도 난방기 앞에 모여있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음도 없었고 불편함도 없었으며 오히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세대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건물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 배경을 추적하던 끝에 한 나라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꽉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이클 로엔버그입니다. 미국에서 25해 동안 상류층 주택만 설계해온 사람이죠.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평균 $10,000를 넘는 프로젝트만 120개 이상 다뤘습니다. 버클리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MIT에서 주거환경공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까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집들은 완벽했습니다. 최고급 단열재에 최신형 히팅 시스템까지 갖췄고 데이터상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었죠. 그런데 겨울이 올 때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고객들이 추위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넓은데도 춥다는 겁니다. 히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했고 거실은 덥지만 침실은 차갑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수십억짜리 집에서 양말을 2겹씩 신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수십억짜리 집에서 발이 시리다는 건 설계자로선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도면을 다시 펼쳤고 단열 수치를 재확인했으며 설비업체를 불러 점검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추웠습니다. 전문가로서 말하자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죠.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개발 미팅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이상하게 잘 나간다고요. 저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류층에게 아파트는 임시 거처일 뿐이니까요. 투자용이거나 젊은 층이 사는 곳이지 진짜 부자들은 단독주택을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분양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재계약률도 높았으며 겨울철 난방 불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같은 로스앤젤레스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밤새 에너지 사용량, 실내 온도 유지율, 입주민 만족도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제가 설계한 집보다 나았습니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내가 믿어온 기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서웠죠. 25년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료들은 웃었지만 전문가로서 이 수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시공했다는 그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 아니라 반증을 찾기 위해서였죠. 미국 상류층 주택시장에서 25년을 버텨온 저로선 아파트가 단독주택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아파트는 효율적이지만 고급스럽진 않았고 투자 대상이지 최종 정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분양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팔린 세대가 절반을 넘었고 입주 후 재계약률이 90%에 육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겨울철 난방 관련 민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점이었죠. 제가 설계한 집들은 평균적으로 겨울마다 서너 건의 불만이 접수됐는데 이 아파트는 그게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업계 사람들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미국 부자들은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는 거였죠. 일시적으로 머물 순 있어도 평생 사는 집으로 선택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류층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독립된 공간을 원하며 집 자체가 신분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아파트는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없었죠.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수치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입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난방 항목은 100점 만점에 98점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 중 90점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에너지 효율성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같은 면적의 미국식 단독주택보다 난방비가 30% 이상 적게 나왔습니다. 온도 편차도 놀라웠습니다. 거실과 침실, 복도와 화장실의 온도 차이가 섭씨 2도 이내였습니다. 미국 주택은 평균 5도에서 7도까지 차이가 났죠. 전문가로서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패턴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요. 제 경력을 걸고 확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아파트냐고 물었고 한국 건설사를 믿느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대상이 아니라 변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차로 20분 거리였고 외관은 생각보다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잡하지도 않았고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이 느껴졌죠.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없었습니다. 25년간 수백 채의 집을 봤는데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고 복도를 걸어 목적지 앞에 섰습니다. 관리 담당자가 현관문을 열었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미국 주택에선 겨울이면 히터 소리가 항상 들립니다. 바람이 덕트를 타고 흐르는 소리, 온풍기가 돌아가는 진동, 보일러가 작동하는 웅웅거림이 배경음처럼 깔려있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적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게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느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미국 집에서 겨울철 바닥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카펫을 깔거나 슬리퍼를 신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이 바닥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균일했고 부드러웠으며 지속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그 온기가 발바닥 전체로 퍼졌습니다. 뜨겁지 않았지만 확실히 따뜻했고 인위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관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온돌이라고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바닥 아래로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면서 복사열로 공간을 데운다고 설명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공기를 데웁니다. 공기를 뜨겁게 만들어서 공간에 쏟아붓죠. 그래서 시끄럽고 건조하며 불균일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닥을 데웁니다. 사람이 딛고 서는 곳을 먼저 따뜻하게 만들고 그 열이 조용히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설명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몸이 먼저 답을 냈습니다. 이건 난방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에 감탄하는 것으로 끝낼 순 없었죠. 전문가로서 말하자면 좋다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좋음을 유지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단열재를 확인했고 벽면을 손으로 짚으며 기밀성을 점검했으며 천장과 바닥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 아파트를 다녀왔다고 하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바닥에 물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누수라도 나면 끝장이라고 했으며 하이엔드 시장에선 리스크를 싫어한다고 강조했죠. 저는 그 말을 수천 번 들어왔습니다. 미국 건설업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마다 나오는 반응이었으니까요. 리스크, 유지보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단어들로 혁신을 막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온돌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열과 기밀, 창호와 바닥 구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되어 있었고 집 전체가 열을 잡아두는 구조로 짜여 있었습니다. 미국식 난방은 열을 쏟아붓지만 한국식은 열을 가둬둡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꺼내들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실내 온도, 편차, 습도, 유지율을 비교했고 그 수치들이 미국 최고급 주택보다 우수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감탄한 건 따뜻함이 아니라 따뜻함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균일했고 열기가 강한 게 아니라 지속적이었으며 시스템이 복잡한 게 아니라 정교했습니다. 그들이 비웃을수록 저는 더 냉정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한 가지가 울렸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일수록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한 번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신뢰가 무너질 텐데 과연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위해서였죠. 입주민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관리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미국 상류층은 습관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기 앞에 서서 손을 비비고 담요를 무릎에 덮으며 따뜻한 음료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추위에 대비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난방기를 찾지 않았고 담요가 필요 없었으며 음료는 테이블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간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신발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미국 상류층의 체면이라는 게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미국에서 신발은 단순한 신발이 아닙니다. 신분의 표시이고 격식의 일부이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상류층은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고 바닥이 차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발을 벗는다는 게 격을 낮추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차갑지 않다는 사실이 인간의 방어를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거실 한가운데 바닥에 누웠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으로 봐선 최소한 기업 임원급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천천히 등을 바닥에 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으며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바닥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상류층은 절대 바닥에 눕지 않습니다. 소파가 있고 의자가 있으며 침대가 있는데 굳이 바닥에 몸을 낮출 이유가 없죠. 바닥은 낮은 곳이고 격식 없는 곳이며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바닥이 가장 편한 곳이 되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진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25년간 지어온 집들은 넓었지만 편하지 않았고 비쌌지만 몸이 쉬지 못했으며 화려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는 걸요. 미국은 집을 전시하듯 지었고 한국은 집을 살기 위해 지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닥에 누운 저 남자의 표정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인에게 당연한 따뜻함이 미국 재벌들에겐 최고급 럭셔리였다는 걸요.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 건설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설비 회사들과 건설사들이 연합해서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공격했죠. 그들은 리스크라는 단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복구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했고 유지보수가 복잡해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건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의심의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를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세대에서 미세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닥 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는 거였죠. 실제로는 파이프 팽창음일 가능성이 높았고
구조적으론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시작됐다는 겁니다. 누수의 전조 증상이라고 했고 곧 대형 사고로 번질 거라고 했으며 한국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건 기술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인정한 시스템이 무너지면 제 이름도 함께 무너지는 거였죠. 관리실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엔지니어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않았고 즉시 점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바닥을 열고 파이프를 확인하며 수압을 측정하고 온도 분포를 분석했습니다. 새벽까지 작업이 이어졌고 저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국 방식과 한국 방식의 결정적 차이를요. 미국은 문제가 생기면 고칩니다. 고장난 부분을 찾아서 교체하고 응급처치를 하며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죠. 하지만 한국은 관리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하고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며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부품 하나하나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었고 시공 당시의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정기 점검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누수가 아니었습니다. 파이프 팽창음이었고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팀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고 입주민에게 설명했으며 추가 점검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차이는 고장이 아니라 대응의 품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업계의 공격은 계속됐고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한 번의 해명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진짜로 증명되려면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로스앤젤레스에 이례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폭우까지 동반되면서 도시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흔치 않은 기후였고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고 곳곳에서 고장 신고가 쏟아졌으며 전력망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제 전화기는 새벽부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집들의 고객들이었습니다. 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고 집안이 너무 춥다고 했으며 긴급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10,000,000짜리 집에서 난방이 안 된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실패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으며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험실이 아니라 현실이 만든 시험대라는 걸요. 그동안 쌓여온 논란과 의심, 공격과 방어가 오늘 하루 안에 결론날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이 심판이 된 겁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사 아파트였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가장 많이 공격받았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신뢰가 무너질 곳이었고 단 한 세대라도 흔들리면 끝나는 곳이었으며 제 판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확인되는 곳이었습니다. 도로는 젖어 있었고 차들은 느리게 움직였으며 사람들은 외투깃을 세우고 걷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한파주의보가 반복해서 흘러나왔고 난방 관련 민원이 폭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도 흔들린다면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더 이상 논쟁은 필요 없다고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로비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급하게 오가는 관리 직원도, 불평하는 입주민도, 긴급 수리 차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없었으며 긴급 상황을 알리는 안내방송도 없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귀를 기울였지만 어떤 세대에서도 이상 징후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반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4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누구도 외투를 걸치지 않았고 담요를 덮지 않았으며 난방기 앞에 모여있지도 않았습니다. 막근 영하였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추위에 떨고 있었으며 수많은 집에서 난방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팔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팔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실내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섭씨 22도였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완벽한 온도였고 거실부터 복도, 침실까지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락을 받고 다른 세대들도 방문했습니다. 모두 같았습니다. 반팔 차림의 사람들, 안정적인 온도, 조용한 공간, 흔들림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떤 세대는 창문을 살짝 열어놓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환기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보고서보다 그 반팔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걸요. 난방은 고장날 수 있어도 생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어도 사람의 몸은 정직합니다. 수치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도 반팔 차림으로 앉아있는 저 모습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관리실로 내려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평소와 같았고 온도 로그는 안정적이었으며 민원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한파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고객이었고 또 다른 난방 불만이었으며 또 다른 긴급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온돌은 버텼고 한국은 증명했으며 제가 25년간 믿어온 기준은 틀렸다는 걸요. 이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세계는 이 기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입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난방 방식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경험한 따뜻함은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 기준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미국 건설업계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공격하던 사람들이 문의하기 시작했고 비웃던 회사들이 한국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설계사들은 온도를 넣을 수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모방이 시작됐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온돌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열과 기밀, 창호와 설계가 하나로 묶여야 했고 시공의 정밀함이 뒷받침되어야 했으며 관리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요. 저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회의론자에서 전달자가 됐습니다. 고객들에게 한국 사례를 먼저 제시했고 비싸게 짓는 집보다 잘 쉬는 집을 원하는지 물었으며 온돌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르게 말합니다. 온돌은 난방 기술이 아니라고요. 생활 문화도 아니라고요. 사람을 존중하는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집을 크게 짓고 비싸게 짓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집을 사람이 쉴 수 있게 지었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고 소리를 줄이며 온기가 균일하게 퍼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차이가 세계의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미국식 주거가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정말 좋은 집은 사람을 조용히 눕히는 집이라는 걸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겨온 그 따뜻한 바닥이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